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희소해질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JP모건의 이더리움 관련 추악한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데스크 기사를 먼저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turns deflationary again. deflationary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deflation은 inflation의 반대말이죠. 보통 화폐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증가하기 마련인데 이더리움이 오히려 공급량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자, led by spike in NFT sales죠. NFT 그 세일즈 서로 사고 파는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지금 이더가 불에 타서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아하니 이더리움의 이제 연간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 발행량이 어떻게 됐냐? 마이너스 0.07%가 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체 공급량보다 아주 작게 그 공급량 이더리움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지난 7일 동안 한번 보아하니 이더리움 14,600개가 불타서 없어졌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NFT 제일 큰 시장이죠. 오픈시에서만 3,400개가 소각이 되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여기 보시면 EIP 1559.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이제 모여서 뭔가를 제안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프로포절이 이더리움을 사용한 만큼 우리가 조금씩 그 가스비를 소각시키자, 없애자라고 이제 그들이 동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NFT가 됐건 디파이가 됐건 이걸 어디에 송금을 하는데 썼건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날수록 그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이더리움은 그만큼 더 타서 없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가을이었죠. 이더리움 머지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POW. 이제 이더리움은 채굴 버전에서 얻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제 메인은 그 POS로 다 넘어왔죠. 이게 더 에너지가 효율적이고요. 채굴하는 낭비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 POS로 넘어오면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디플레이션 에이브가 된 거죠. 채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데일리 이더리움 번트 차트인데요. 이더리움이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불타서 없어지나 보시면 한번 이렇게 좀 치솟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난 11월 7일이니까 이게 그 FTX 사태 때죠. 자, NFT 누군가 이때 엄청나게 아무래도 많이 팔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이 팔아도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에 한번 솟았고요.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하루에 약 2,000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꾸준히 불타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는 뭐냐? 가장 아래가 이더리움 지금 채굴 버전이 아니라 그 POS 버전이죠. 자, 지금 0.-0.007% 아주 적게나마 지금 오히려 감소했고요.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발행량은 연간 약 1.7% 됩니다. 이제 반감기가 되면 이게 또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자, 이더리움의 채굴 버전은 얼마냐? 원래 이더리움은 약 3.55% 정도의 발행이 됐지만 이 채굴이 아니라 POS 버전으로 오면서 지금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더 적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자, 이더리움 샹하이 업그레이드 있습니다. 샹하이 메인넷이 3월 달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다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섀도우 포크가 이미 지금 출시가 됐죠. 섀도우 포크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샹하이 업그레이드가 워낙 또 큰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테스트 버전을 돌려보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지금 26빌리언이니까 이게 규모도 적지 않고요. 이 이더리움을 내가 예측했던 것을 이제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샹하이 업그레이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거를 좀 미리 한번 섀도우 포크를 해서 좀 오류가 있으면 고치고 하는 그런 어떤 테스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예치한 것들을 좀 손쉽게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게 핵심이죠. 자, 이것을 놓고 어떤 이제 트위터의 인플루언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가장 큰 이제 산업이 맞는데,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자, 왜냐하면 그냥 이제 솔로 그냥 그대로 와서 스테이킹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중앙화, 탈중앙화된 이제 뭐 liquidity staking, 이게 D가 derivatives라고 해서 파생 상품화 시켜서 이것을 또 스테이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기관 또 스테이커들이 있고요. 다시 스테이킹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또 디파이의 담보물로 잡아서 스테이킹 해놓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더리움은 이제 그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이더리움 스테이킹 자체가 하나의 큰 산업이 돼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더리움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더리움이 그 인터넷의 뭐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좀 나아가면 이더리움이 security layer, 그러니까 전체 인터넷의 어떤 보안 플랫폼까지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론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더 많이 하면, 예치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규모가 스케일이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더 많이 secure, 그러니까 안정적인, 보안에 취약한 게 아니고 더 안전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JP모건 요 기사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그 샹하이 업그레이드 얘기합니다. JP모건에서 이 업그레이드 후에 코인베이스가 좀 스테이킹 수익이 급증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유저 95%가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할 것 같다. 그러면 코인베이스가 돈 좀 많이 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뭐 카르다노나 솔라나 같은 것도 다 지금 POS 방식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더리움은 지금 돈을 쉽게 뭐 넣었다 뺐다가 안 됩니다. 지금 예치를 하면 그냥 무한정 잠궈 놓고 있죠. 지금 뭐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게 샹하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제 내 돈을 이더리움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이더리움은 조금 스테이킹 하는 게 꺼려지는 게 맞죠. 하지만 이 상하이 포크가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내 돈을 마음껏 넣었다 뺐다, 은행에 꼭 예금 맡겨놓듯이 좀 자유롭게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샹하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예금되어 있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보상을 다 인출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도 그 코인베이스가 돈을 벌고 있지만, 자, 이게 이제 만약 시행이 샹하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 코인베이스에서만 연간 약 2,700억에서 많게는 6,700억을 수동적 소득, 뭐 패시브 인컴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 앉아 있는데 6,700억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JP모건 같은 기업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일단 뒤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골드만삭스, 블랙록 다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코인베이스 주식을 좀 들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10개의 그 톱 10 그 주식 오너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뱅가드입니다. 세계 2위 자산 운용사죠. 코인베이스 주식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냐? 뱅가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거 돈나무 언니 펀드죠. 블랙록이 3위네요. 아니나 다를까 블랙록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니코 에셋 매니지먼트, 제가 이거 뭔지 몰라서 좀 이따 찾아봤습니다. 모건 스탈리, 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 대표적인 월가 금융이 코인베이스를 탑 10에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자, 니코 에셋 매니지먼트 뭔가 봤더니 일단 일본 회사입니다. 자산 운용사인데 모 그룹에 시티그룹이 있네요. 그리고 미쓰이 스미모토, 여기가 이제 은행인데요. 여기 코인의 진심인 일본의 은행입니다. 그러면 결국 코인 관련 월가 금융이 코인베이스를 지금 싹 다 뭐 말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JP모건이 이제 지금 지금 소송이 하나 걸렸습니다. 근데 이 소송 하다가 보니까 까발려진 사실이 하나 있는데, JP모건이 이더리움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속보라고 해서 뭐가 나오냐? 일단 콘센시스라고 하는 기업을 아셔야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이 플랫폼이잖아요. 그 이더리움 플랫폼에 뭔가를 개발하는 인프라 개발 회사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어떤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핵심 기업이 컨센시스입니다. 자, 여기 주주 대다수는 심각한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스위스 법에 따라 감사를 요구하고 있죠. 자, 메타마스크와 인퓨라가 뭐 땡땡이라는 불법 거래를 통해 JP 모건이 지원하는 법인의 비밀리에 제공이 되었다. 자, 하나씩 살펴봅니다. JP 모건은 중요한 이더리움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었다. 자,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그 블록체인이죠. 하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 컨센시스 AG, 여기 이제 스위스 기업이기 때문에 AG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최초로 창업을 한 거는 스위스 쪽에 이제 그 창업을 컨센시스를 했습니다. 여기 주주 35명이 모여서 JP 모건에 소송을 제기한 거죠. 지금 감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 JP 모건 체이스가 이더리움의 주력 제품 2개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지분을 인수한 거래에 대해서 이거 특별 감사 좀 해주세요 라고 지금 신청을 한 거죠. 자, 그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컨센시스에 누가 투자를 했을까? 뭐 메이저 기업이니까 참고로 살펴보시면 이게 지금 21년 11월입니다. 지금 HSBC 온갖 안 좋은 얘기 앞에서 다 해놓고 뒤에서 컨센시스 무지막지 빨리 많이 투자를 해놓은 기업이죠. 코인베이스 벤처스, 뭐 서드포인트 등이 동참을 했고요. 또 21년 4월 달에 누가 투자했냐? 마스터카드가 있네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JP 모건이 있습니다. 무려 6,500만 달러니까 뭐 우리 돈 한 7, 800억 정도 되겠네요. 자, 컨센시스의 주력 상품 2가지가 있습니다. 메타마스크와 인퓨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타마스크는 들어보셨죠? 이게 이더리움 전자 지갑이고요. 지금 전 세계 뭐 가장 많이 쓰이는 지갑입니다. 이걸로 NFT를 사고 팔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기능을 합니다. 자, 인퓨라는 뭐냐? 이게 이제 뭐 그 블록체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 개발을 해서 코딩을 해서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그걸 올려놓는 거죠. 여기는 그 코딩 뭐 스튜디오 작업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온갖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인프라라고 보시면 돼요. 컨센시스가 이 2개를 개발해서 갖고 있습니다. 자, MS와 소프트뱅크 지금 컨센시스에 투자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또 일찌감치 지금 얼마입니까? 한 5천억에서 6천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보통 기업은 아니죠. 자, 다시 컨센시스로 옵니다. 자, 인프라 개발 회사가 컨센시스인데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CAG는 뭐냐면 컨센시스 AG, 그러니까 스위스에 있는 회사를 지금 미국으로 가져온 겁니다. 이게 CAG가 스위스에 있는 회사고요. 밑에 보시면 CSI라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컨센시스로 회사를 옮겨왔는데 이 과정에서 JP 모건이 이더리움 억만장자이자 컨센시스 만든 사람이 조셉 루빈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에게 3,900만 달러 대출금을 상세해 줄 테니까 너 CSI 컨센시스 미국의 회사 지분 10% 나한테 넘겨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거래가 이미 이루어졌죠. 자, 직원들에 따르면 CAG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컨센시스 회사를 옮겨왔는데 지적 재산권의 이 이전이 주주들에게 알렸으면 문제가 안 됐겠죠. 하지만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소속은 단순히 지적 재산권과 자회사를 속였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자, 무슨 얘기냐면 메타마스크와 인퓨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인퓨라는 이제 개발자들이 여기 지금 다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그 저장 용량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많은 저장 용량을 어디에 쓰냐?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만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CSI 컨센시스가 여기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일 실패 지점에 취약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 닫는 순간 이더리움 노드 운영 자체가 전 세계 올 스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JP 모건은 이 인프라에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고요. 이더리움 생태계의 중요한 주요 인프라가
단일 엔티티. 이 누굽니까? JP 모건이죠. 이더리움을 셧다운 시킬 수 있는 지금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JP 모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메타마스크 인프라 지분을 싹 다 지금 뭐 10% 이상 가져갔고요. 자, 월가의 자본은 단순히 돈 버는 걸 넘어서 그 해당 그 자산이 됐건 기업이 됐건 나라가 됐건 통제 최종 목표는 통제입니다. 자, 이더리움 통제력 누구한테 갔다고요? JP 모건한테 간 겁니다. 자, 상당한 저장 공간 말씀드렸죠. 이것을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에서 클라우드 서버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이 아마존 날아가는 순간 우리 예전 카카오 그 사태 겪었죠. 이거 지금 카카오 그냥 중앙 서버 날아가니까 전체가 멈춘 것처럼 지금 아마존이 멈추면 지금 이더리움 자체가 지금 아예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자, JP 모건이 이 인프라를 소유한다면 지금 소유하고 있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런 지금 CSI, 컨센서스의 대주주인 JP 모건은 30억 달러 가치로 자금도 조달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도 챙겼습니다. 자, 이거 사실이 참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자, 이것을 본 찰스 호스킨슨, 카르다노 창업자죠. 그 에이다라는 코인이죠. 자, 얘가 뭐라고 하냐? 나는 지금 좀 강조하고 싶은 게 JP 모건은 카르다노 인프라는 일도 소유하지 않고 있어. 자, 무슨 말이냐? 카르다노 창업자는 우리는 JP 모건 같은 회사에 놀아나지 않는다라고 약간 좀 깐족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파악을 한 게 이제 디플레이셔너리 가고 더 많이 쓰면 쓸수록 더 이제 소각이 되고 또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시총 1위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사용될 뭐 압도적인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JP 모건과 같은 월가 금융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미리 가서 인프라들을 선점하고 이제 기사를 띄우면서 가격을 펌핑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저희들은 위험 요소와 기회 요소를 둘 다 잘 살펴보시고 이걸 좀 심하게 싶었다 했을 때는 자, 한 번 정도는 팔고 가는 것도 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